예, 그래서 뭐냐면은 제가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제가요 거기 그 전라도 가면은 그 소록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소록도 그 한센시병 환자들이 뭐 평상시에는 100명 정도 거기에 그 그 전독부에 하나의 그 한센시병 격리 전책을 가지고 항상 거기에 사람들을 보내고 뭐 간제적으로 격리시켰어요. 근데 한 누적으로는 6,000명 정도가 거기에 간제적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단종 수술을 받아가지고 그 아기 못 낳게 해가지고 그리고 뭐 강제 노동이라든가 그런 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억압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 거기 제가 가서 놀란 것이 그 소록도의 역사를 보니까요 5명의 원장이 있었습니다. 서로 그 원의 그 원장. 근데 그 5명 중에 첫 번째는 아주 나쁜 심하게 단합을 한 사람인데 두 번째 사람은 하나이 젠키지라는 일본 사람인데 이 두 번째 사람이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뭐냐면은 그 환자들에게 뭐 문화적인 생활이라든가 스포츠라든가 그런 것도 허용해주고 기독교도 허용해주고 그때까지는 다 이렇게 일본식으로 해야 된다. 다다미방 뭐 미소시루 뭐 그 된장국 그런 거 일본식으로 이렇게 다쿠앙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는 한국식 김치도 허용해주고 기독교도 허용해주고 정말 착한 원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8년 만에 돌아가시는데 그 원장님이 돌아가시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동상을 세워요. 환자들을 자기 돈 내서 그리고 돈상 세우고 원장하고 가까운 사람은 되게 그 좋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환자들을 관리하는데 자진해서 원장하고 같이 되는 사람이 생기고 그런 구조가 생겼어요. 근데 세 번째 그 사람 돌아가시고 세 번째 원장하고 네 번째 원장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특히 네 번째 원장은요 수호 원장이라고 하는데 진짜 나쁜 사람이고 자기가 강요해가지고 자기 돈상을 세우게 해요. 자기 살아있는데 돈 다 걷어가지고 그래서 돈상 세워가지고 자기의 돈상 세워가지고 아침에 그 참배를 해야 됩니다. 자기 신사 참배도 그 마음이 아픈데 거기다가 그 원장 돈상 참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다가 결국은 환자 중에서 그 원장 편을 쓰는 그 오른팔이었던 사람이 그 환자한테 이렇게 살해당해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그 심한 상태가 돼버렸다고 해서 환자가 결국은 그 수호 원장 자신을 죽여버려요. 자, 그래서 1945년 이제 해방을 받습니다. 자, 그때 일본 사람 다 그날에 없어졌어요. 8월 15일 날에. 그 다음에 남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만 남은 거예요. 뭐 의사라든가 하여튼 관리하는 사람 쪽, 그 다음에 환자들 이렇게 하는데 그 속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8월 21일인가 해서 하여튼 그 82명이 학살당해요. 환자들이. 자, 이 좁은 아주 섬에서 지금은 육지하고 연결됐으니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지만 그때 당시 완전 격리된 섬에서 일어났던 것이 그 후에 대한민국 군사 정권 중심에 해가지고 일어났던 비극을 아주 산증하고 있다 하는 것을 그때 제가 실감한 것입니다. 그때 소록도라는 작은 섬에서 일어났던 것이 48년에 어디에 일어나요? 제주도. 역시 섬에서 그 섬에서 이게 격리된 가운데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 4.3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 사람이 없어지고 나서 제주도는 사실은 군사 요새를 만들기 위한 일본 1944년도에 제주도를 일본이 하나의 군사 기지로 만들려고 그렇게 억압을 하고 강요 노동 시켜가지고 간제 노동 시켜가지고 그랬던 땅이에요. 거기에 해방 후에 일본에 갔던 조금 더 자익적인 그런 노동운동 같은 걸 배워온 그런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제주도가 6만 명이 돌아오고 그랬는데 그때 그런 좀 진보적인 그런 운동을 배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뭐 공산주의 들어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운형을 중심으로 해서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질 때 거기는 아주 조직이 진짜 강했던 거죠. 그래서 외부 경찰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단합을 시작하는데 특히 북한은 이미 1946년도에 농지 개혁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때 억지로 땅을 뺏어가지고 지주들한테 땅을 뺏어가지고 억지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특히 평안도의 사람들 서북이죠. 서북지. 평안도가 서북이에요. 서북 전년들이
서북전연단. 예, 전연단이 남쪽으로 와가지고 완전히 폭력적인 그런 반공 단체가 돼버리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외부 경찰로 들어와가지고 그 단합을 시키고 그리고 4.3 사건이 일어나고 하여튼 그런 그 미군들도 뭐 일본 사람들 말을 다 들었던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다 공산주의자고 뭐 말 안 듣니까 뭐 속일 수가 있으니까 믿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희생을 한 뭐 5만 명이라고 하고 뭐 6만 명이라고 하는 뭐 하여튼 3만 명 이상 그렇게 당하는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 그 김민열 그 연대장 그 제구 연대의 연대장이었던 사람이 거기서 그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은 좀 싸우는 그 무장대하고 좀 이렇게 사이좋게 하려고 화평 정책을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 잘라버려가지고 그 사람이 여수로 가는 겁니다. 여수 14연대의 연대장이 돼가지고 그때 14연대에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제주도 제압을 위해 출발을 해야 된다고 할 때 그 3,000명 있던 그 14연대가 반발을 해가지고 여순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한국도 그 남쪽만 그렇게 그 선거를 해가지고 생긴 그때 제주도만 그 원래 200명이 나와야 되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제주도만 2명이 못 세우는 그러한 상황에서 되니까 당연히 그 이승만 정권이 그 단합을 강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비참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자체가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거 자체가 사실은 소록도에 일어난 그거의 재현이라고 저는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은 뭐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지만 네. 결국 분단이라고 하는 문제는 일본이 한국에 져진 식민 지배의 결과물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그렇죠, 일이죠. 그렇죠. 일본이 그 부당하게 식민 지배를 함으로써 남과 북이 분단이 되게 그렇죠. 되고 또 그런 이제 이념적 대립이 서로 죽고 죽이는 살육이 되고 내전 상태가 되고 사실은 뭐 한국전쟁 있기 전에 48년, 49년도는 사실 남한은 특히 거의 준내전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제주도에 진압병력으로 차출하니까 그걸 거부한 병력들이 이제 여순에서 그렇죠. 이렇게 여순에서 이제 봉기를 일어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남한 내에 전체적인 어떤 그런 반공과 이런 과정이 생겨서 그렇죠. 숙청도 되고 뭐 하는 일을 그렇죠. 벌였죠. 군대 안에서 봉안법이 만들어지고. 네. 근데 사실은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그때 그 중산간 소해령 위에서 내려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바닷가에만 살게 하는. 그리고 남아 있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 뭐 거기에 저항군이 들어갔다 하면은 다 불을 지르고 다 70%가 다 완전 불타 버렸다는 겁니다. 모든 집의 70%가. 근데요, 그 방법이 사실은 일제시대 때 했던 방법입니다. 일본 군대가 했던 것이 사실은 위병들이, 물론 시민들은 당연히 위병들 고마우니까 뭐 도와주고 그러고 싶은데, 뭐 위병을 도왔다 그러면 거기는 완전 불 지르고 뭐 없애는 것입니다. 협조했다는 것이 반일 행위를 했다는 것 때문에.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때 사실은 치안유지법이라고 있었잖아요. 치안유지법이라는 게 진짜 악법인 것이 뭐냐면은 그 사상을 이렇게 단속할 수 있다는 법인 거예요. 사상을 어떻게 단속해요? 행동은 단속할 수 있지만 사상을 어떻게? 근데 그거니까 예를 들어 뭐 천황 폐하 만세 할 때 만세의 각도가 90도가 아니라 뭐 45도다. 너는 이게 반일적인 사고를 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잡혀가고, 사실은 치안유지법으로 일본에서는 사형 당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40명 정도 나와요. 그만큼 사형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 위병 도와줬다고 해서 뭐 불 지르고 뭐 없애지고, 뭐 당연히 그때 상황에서는 열심히 만세할 수밖에 없고, 뭐 일제 대단하다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거 자체가 어차피 뭐 따라갈 수밖에 없다면은 그거 내면에 있는 사상까지 검증한다고 하는 판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친일파라는 것이, 이게 저는 친일파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뭐 물론 완전히 무장해가지고 그 항일 전쟁 하는 사람 아니면은 당연히 쓸데없이 잡혀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일본에 뭐 육사 뭐 그런 들어갔다, 사관학교 들어갔다고 해서 뭐 진일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요 아주 그 항일 투쟁한 사람들 중에서 육사 출신 사람들이 많아요. 도중까지 일본 군대가 되는 것 같이 이렇게 행동했다가 반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일으켜가지고 일본하고 싸우는 입장에 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다면은 친일 문제는 저희들에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친일을 볼 것인지는, 친일이라는 것은 저는 그런 행동이나 그런 것으로 절대로 판단 못한다는 저는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물론 뭐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먼저 친일파가 문제가 아니라 일본 사람의 규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은요 모두가 다 악하다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저질렀고 하는 것을 재판해가지고 그런 예가 있어요. 다른 일본의 지배한 그 뭐 식민지 가운데서도 그런 그 공격을 해가지고 했던 가운데서도 중국에서도 그래요. 중국에서도 사실은 거기 남아 있는 사람을 다 재판시켰어요. 일본 사람을. 그러니까 뭐 있어도 없어도 괜찮아요. 일본에 돌아가 버렸다고 해도 이런 일본 사람이 있었고 이런 사람이 이런 일을 했고 한국 사람은 이렇게 했다. 먼저 일본 사람에 대한 죄가를 밝히고 그거를 다 한 다음이라면 몰라도 덮어놓고 일본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까맣다 그렇게 까맣게 만들어 놓고 그냥 한국 사람 뭐 중간에 있었던 사람을 진일바다 뭐다 하는데 그 순서가 틀렸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악의 전체가 뭔지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게 참 이제 어려운 얘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이게 이런 거 같이 보여지는데, 일본이 만약에 극단적으로 나쁜 일본이 그 당시 일본의 제국주의, 아니 그 일본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일본의 강군 상태가 그러니까요. 시스템이 나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그 와중에 민족을 배신한 자들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다른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 친일파도 그런 걸 텐데. 근데 물론 친일파를 도대체 어디까지 범주에 두느냐는 사실 우리 사회 전체가 합의받지 못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먹고 살기 어려워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대표적인 박정희일 텐데, 어려워서 일본 군관학교, 그 당시 그 젊은이가 출세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근데 그거 자체도 뭐 예를 들어 그가 뭐 독립운동가를 막 잡아서 한 사람도 아닐진데 그를 친일파로 하는 게 옳으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지금 그 만주군이라는 게 결국 만주 지역의 독립군과 싸웠던 군대니까 결국 독립군을 토벌했었다. 토벌대니까 친일파다. 이런 견해들 차이도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표님이 그러면 그 감금 상태를 만든 일본을 비판하고 비난을 먼저 해야 한다라고 그렇죠. 하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도 작다는 사람도 있었고 일본의 지배 자체도 적은 면도 있었고 그런 거를 일본 사람이 주장해요. 네. 맞죠? 근데요 사실은 아무리 일본 사람이 착하다 뭐 한국을 잘 도왔고 한국 사람 편에 서서 뭐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일제시대 때도 있었다. 그렇게 했다고 해도 그 감금 상태를 먼저 전제로 해놓고 거기서 한국 사람한테 잘해줬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결국은 그 지배를 돕는 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그러니까 감금 상태에서 해방해라 이거죠. 먼저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은 의사보조약, 의사늑약으로부터 시작하고 사실은 간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불법이다 이거죠. 이 불법 상태예요. 범죄 상태입니다. 범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키고 뭐 친일파가 됐든 하여튼 그 어떤 행동을 했든 그리고 일본 사람도 착하게 했든 나쁘게 했든 그 자체가 틀렸다 이거예요. 근데 이번에 징용에 관한 서울지방법원 판사의 판결 보셨죠? 네. 아, 국제법적으로 또 한일 관계를 생각해서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국제법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저는 얘기는
아니 일본 사인 무토 대표님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판사란 사람은 그 법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은 사실은 그 의사보호조약이 그러니까 원래는 그 한일 합병은 그대로 뭐 순종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뭐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으니까 사실 의사늑약이 사실은 제일 안건입니다. 거기에 불법이었던 건지 아니면 합법이었던 건지 그거를 먼저 단정 지을 수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없이 그 아무런 논의가 안 되게 돼요. 왜냐면은 그것 자체가 합법이 아니었다면은 전체가 다 불법이 되는데 그 자체가 얼마나 그 범죄 사실입니까? 그거는 아무리 그 정글을 해도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 자체를 사실은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덮어놓고 뭐 합법이었던 것 같지 그래도 심정적으로는 불법인데 하는 아주 어중간한 그런 상황에서 계속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1906년에 사실은 먼저 1905년에 의사조약이 맺어진 다음 해에 1906년에 이미 거기 불법이다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거는 프란시스 레이 프랑스의 국제법 학자인 프란시스 레이가 그게 불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1935년 때 그 국제법 학계에서 그 위탁을 해가지고 하버드 조안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때도 역사적으로 불법이었던 그 조약 가운데 의사조약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해방 후에 1963년에 유엔의 국제법위원회에서 월드급 보고서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 국제법 연구소 유엔 하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월드급 보고서에서도 의사조약은 불법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다면은 불법인 거예요. 그 불법이라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해가지고 일본도 다 인정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느 만큼 불법이었던가 하는 그 식민 지배 자체가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힘들더라도 그렇게 순서적으로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진일파 문제도 사실은 그 선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범인을 니로 해놓고 제쳐놓고 우리끼리 그 인질들끼리 뭐 니가 나쁘다 뭐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지난 회에 그 한국사 공부했을 왜 했던 얘기 하시느냐면은 거기가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을사늑약은 불법적으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 일어난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법을 통해서 한반도를 점령한 일본의 모든 통치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죠. 이것을 확인받고 전제되어야 한다는 게 이제 그분 주장이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 그때 당시 예를 들어서 뭐 명성황후 시해라든가 그런 내용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요. 사실은 그때 당시 일본이 조선사 병수회를 만들어 가지고 사실 오영학자들이 일본 사람이 연구를 해 가지고 그거를 한국 교수들에게 가르치고 한국 사람들이 그거를 밑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연구 자체를 못하게 했어요. 그때 당시 현대사를. 그렇다면 그 역사 자체가 사실은 지배하는 일본 사람의 그 시각으로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사실은 이병도 예, 가람 이병도 예, 그분도 사실 조선사 병수에 들어갔던 사람이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지식을 제외해놓고 역사를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원조가 된 거죠. 그 서울대 1946년에 그 사학과를 만들어가지고 당연히 그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런 흐름 자체를 이해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그 이태진 교수님의 작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태진 교수님을 가지고 편에 쓰는 사람이다. 고종바다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고종에 대해서도 명성황후에 대해서도 그 지식은 다 일본 사람 만든 거예요. 사실은요, 명성황후 시해한
그 가담한 그 사람 중에 키쿠치 겐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민비에 그 명성황후에 대한 소설을 썼어요. 자기가 이게 시해에 가담한 사람이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소설을 쓴 것이 사실은 뭐 대원군전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명성황후에 대한 자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호소이 하지메라는 사람도 1907년에 그 신문 기자로 한국에 온 사람인데 하여튼 그 대륙 진출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신문 기자예요. 그 사람이 또 일본에 가가지고 소설을 쓴 것이 여왕 민비라는 책이고 그리고 또 하나 썼는데 그때 그 호소이 하지메가 쓴 2권의 책하고 키쿠치 겐조가 쓴 3번째 이 세 권이 사실은 명성황후에 대한 지금의 정보에 거의 자세한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사실은 전비석. 네, 전비석이 민비라는 책을 썼죠. 1980년에 아마 썼을 거예요. 예, 그 소설 중심으로 해서 드라마도 만들어지고 물론 뭐 근거가 없는 것만 아니죠. 그 정보는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 자체를 그 정보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민비상을 만들었다 하는 것은 다 일본 사람이 지배한 가운데서 시해한 사람이 그거를 정당화하게 해서 그거를 제가 생각한 것은 사실은 그 고종 황제가 사실은 그 민비에 대해서 돌아가신 다음에 해에 이듬해에 그 일대기를 쓰잖아요. 그랬던 거기에 자기 와이프인데 쓴 것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고 밑에 사람하고 아주 잘 친하게 대했고 존경받고 있었다든가 뭐 그런 전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하고 반대되는 그 자료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그쪽을 우리가 중심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태진 교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 자체가 사실은 시민상관이다 이런 것입니다. 시민상관이다. 예. 자, 우리가 지금 이제 8회 학번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해방하고 50년도 못 가고서 있는데요. 자, 그러면 자 50년도 들어가나요? 제가 이것만 하고 싶은데 제가 그 댓글을 봤어요 지난번에 그 뭐 고종이 어쩌고 뭐 하여튼 민비가 어쩌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민상관이란 것은 결국은 일본이 역사를 연구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해석을 한 그것이었고 명성황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였기 때문에 나쁜 여자였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고 대원군하고 민비가 싸워가지고 그 투쟁이 결국은 나라를 망치게 했다든가 고종은 아무 별볼이 없는 그 관무개혁이란 것은 정말 실패였다든가 그 다음에 하여튼 그 고종하고 을사오적이 사실은 그 나라를 팔아버렸다. 뭐 이거 자체 전체 이게 4개 하여튼 그거 전체를 그 지난번에 책을 읽으면 전혀 틀렸다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미 만들어진 사고 때문에 그거는 절대 아니다. 그럴 리가 없겠다고 한 부정을 하시는데 그거는요. 제가 일본 사람 입장에서 역사를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일본 사람이 지배하는 입장에서 만든 그 역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발 그것이 아닌 시각을 먼저 주체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